그럼 바로 지정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패널 분들의 요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두식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재난지교 시큐리티 윤두식입니다. 지금 이제 그 새로운 사이버 보안 환경이 지금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AI 기술이 이제는 예전에는 전문가들이 쓰는 기술로 머물렀다면 이제부터 그 올해 초부터 그 챗GPT가 나오면서 LLM 기술들이 확 그 퍼져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과 기업 그리고 전문가 비전문가가 이제 모든 정보에 아주 손쉽게 접근하고 그 정보들을 핸들링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이제 그 작년 재작년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다음에 이스라엘 전쟁 이렇게 국지적으로 냉전이 그 나타나면서 사이버 시큐리티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적시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그 글로벌에서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는 그런 경쟁력 측면에서 저희가 그걸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위기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국내의 정보보호 산업이 거의 대부분 버티칼로 그 성장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안티바이러스, 방화벽, IDS, 문서 보안 이렇게 다 큰 그 세부적으로 지금 쪼개져 있는 보안 시장으로 커왔는데 글로벌 기업들은 이것들을 전부 다 통합하고 우리의 경쟁이라 하더라도 API를 오픈해서 그 서로 연동을 하고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기술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직 그 부분이 좀 약한 편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하고 업계하고 같이 계획을 세워서 대응하는 그런 그 지금 단계에 초입 단계에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보안 수요 기업들이 대부분 그 어떤 서비스나 솔루션을 도입할 때 두 가지를 요구를 합니다. 하나는 이제 온프레미스, 그래서 장비를 꼭 우리 회사에 놓고 써야 하는 그런 환경에서 구동돼야 된다라는 요구 사항이 있어서 온프레미스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클라우드에 대응되는 그런 서비스나 기술들이 아직은 좀 그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기업의 꼭 맞춤형 어떤 서비스, 뭐 보안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하는 커스터마이즈 이슈가 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 기업들이 거기에 커스터마이즈에 그 시간을 뺏기다 보니까 또한 그 수요 기업마다 계속 커스터마이즈 버전이 달라가지고 일관된 그 기술 업그레이드나 기술 개발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벗어나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는 우리나라 아직 보안 시장이 물론 성장을 많이 해왔지만 앞으로도 갈 길이 멉니다. 글로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전체 정보보호 시장이 일본 정보보호 시장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정보보호 시장의 한 50분의 1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 정보보호 시장이 같이 성장을 해줘야 기술 개발이나 아니면 글로벌 경쟁력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사실 그에 발맞춰서 정부에서도 2027년까지 사이버 보안 시장을 30조 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그 예산 확보와 그다음에 그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부 차원에서 범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마지막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그 정보보호 시장이 포지티브 규제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도입하고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만 갖추면 실제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이제 넘어서는 건 책임 안 져도 돼라고 하는 어떤 경계를 이렇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좀 더 이렇게 그 선제적으로 뭔가 보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건 이제 사실 법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이건 네거티브 규제로 그 좀 전환을 해서 실제로 수요 기업이 그리고 그 CISO들이 우리 기업에서 우리 기관에서
어떤 새로운 보안 위협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런 것들을 그 기술 개발 기업들과 조금 더 시장을 크게 확대해 나가는 그런 힘을 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 변화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현재 저희 나라가 과거에는 그 사이버 보안이라는 표현을 대부분 쓰고 있었고, 그때는 사실 온라인 서비스나 네트워크 중심의 보안 이슈나 보안 기술에 집중했는데, 이제 저희가 사이버 안보라는 키워드를 부여하는 건 결국 국가가 책임져야 될 뭐 국민의 생존과 또 국가 간의 어떤 분쟁과 전쟁 사이에서의 어떤 사이버 안보의 일상화, 일반화 뭐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는 걸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대표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 나라의 그 보안 기업 기술의 육성 방식이 대부분이 이제 분화되는 방식으로 계속 성장해 왔기 때문에 상당 부분 국외의 기업들, 선도 기업들하고의 경쟁력 또 자체적인 역량 저하는 눈에 이렇게 좀 가시적으로 보이는 상황이라고 좀 인식이 됩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미국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도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나라에서도 좀 상당 부분 시사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강병훈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정보보호대학원의 강병훈입니다. 저는 오늘 그 사이버 공간을 안전하게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의 철학적인 접근 방법과 그 다음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기술들을 소개하면서 저희들이 정책적인 방향이나 아니면은 기술이나 이 방어를 하는 측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두 가지 기술을 짧게 소개하면서 제 그 패널 그 논지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제 그 어떠한 그 코드나 아니면은 뭐 AI 그 컴퓨테이션을 돌린다든지 그 모든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가장 포커스를 뒀던 거는 대용량으로 많이 빨리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이버 공간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모든 그 코드의 실행 환경이 동일하다는 그 가정을 깨야 할 시점이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인터넷을 브라우징할 때 코드를 돌릴 때와 제가 은행을 할 때와 또 원자로에서 원자력의 그 온도 조절을 하는 그 센서의 그 모든 실행 환경은 동일한 실행 환경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구별된 안전하게 독립된 실내 실행 환경을 구축을 해줘서 그 안에서 그 보안성에 맞도록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기술들을 위해서 뭐 confidential computing, 뭐 실내 실행 환경 해서 여러 그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또 부연 설명드리고요. 이 또 다음 한 가지 방법은 많은 공격들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인터넷이 나온 지 한 40년, 50년 됐나요? 그래서 인터넷은 그 인터커넥션에 포커스를 줬습니다. 그러니까는 IoT가 나오면서 또 초연결. 저희들은 빠르고 정확하고 다양하게 연결하는 데 모든 초점을 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사이버의 네트워크의 그 만남의 공간도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피지컬 공간은 뭐 진천 오려면 서울에서 한 2시간 와야 되고 이런 어떤 피지컬 거리들이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하는 안전장치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그걸 좀 흉내낸 게 저희들의 그 파이어월 페리미터 이런 거지만 그걸 떠나서 이런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확보하는 기술이 새로운 관점에서 많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떠한 게 이제 필요하냐? 그래서 나오기 시작한 기술들이 이제 안전한 사이버 공간 확보에서는 모든 연결이 지금은 일단 다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연결할까 말까 결정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이 연결하든 외부가 연결하든 국내에서 연결하든 일단 연결은 받고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계속해서 내 서비스를 이용할 건지를 검증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고 독립된 이런 연결의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 건가. 사실 그런 철학에서 나온 게 그 지금 그 경계 기반을 허물자. 경계 기반은 이제 그 공간 한 번만 넘으면 국경만 넘으면 그냥 다 안전한 걸로 치고 학교 안에 들어오면 회사 안에 들어오면 전부 안전한 걸로 치고 모든 권한을 다 줘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기 직전에 또 검사해라. 이런 게 이제 제로 트러스트의 개념인데 그 implicit trust를 하지 말라는 제로예요. 그게. 그러니까 트러스트는 무언가 트러스트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의 그런 액세스 권한에 대해서 가장 맞는 둘만의 독립된 공간을 그 어떠한 그 샌드박스처럼 독립된 공간을 허용을 해주면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사고는 다른 데 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이미 사전에 인가된 그런 독립된 서버나 공간 외에는 갈 수가 없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또 저희들은 그 기존에는 이런 페리미터를 스태틱하게 정적으로 미리 디파인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소프트웨어 디파인 페리미터 동적으로 이 사람의 권한의 레벨에 맞춰 가지고 그 권한 범위가 정해지는 이거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소프트웨어 디파인 페리미터, 뭐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아키텍처, GTNA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상에서는 또 이 실행 환경상에서는 우리들이 늘 어스움했던 거는 연결이 됐으면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를 어스움했었고, 그리고 늘 저희가 이렇게 가정을 했던 부분은 실행은 뭐 다 같이 똑같은 CPU 돌려서 실행하는 건데 다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지만, 자 이런 환경들이 구별되어서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런 특히 앞부분에 이 컴퓨테이션 컴퓨팅은 지금 저희가 보면은 그 EO 미국의 에그제큐티브 오더가 떨어지면 제로 트러스트든 소프트웨어 밤이든 하면 저희가 한 6개월에서 7개월 후에 똑같이 이제 따라합니다. 근데 컴퓨테이션 컴퓨팅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그 EO 레벨을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지금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컴퓨테이션 컴퓨팅 컨소시엄으로 해서 이거를 AI가 이제 프라이빗한 데이터를 많이 사용을 할 때 그걸 안전하게 처리하는 공간으로도 활용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많이 있고요. 그 프라이버시 프리저빙 컴퓨테이션이나 아니면은 시큐어 컴퓨테이션이라고 불리는 동영암하고 함께 도와주면서 통계 자료 같은 거를 안전하고 민감한 정보를 이용해서 잘 만들 수 있는 이런 환경들, 금융권들 이런 환경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데 저희들이 좀 더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해서 저는 전반적으로 좀 기술의 그 큰 방향과 그 흐름의 철학적인 그 배경을 가지고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평소에 저희가 이렇게 뭐 기술이나 뭐 이슈에 대해서는 많이 접하는데 굉장히 좀 약간 본질적인 얘기를 해주셔서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표준화가 주는 어떤 편리성과 통합성의 어떤 역기능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말씀을 좀 주셨고, 저희가 보통 뭐 EA 같이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같이 큰 시스템을 구축할 때 사실은 원칙으로 두는 게 편리성을 우선에 두고 뭐 개선이나 효율성, 생산성 이런 중심으로 방점을 많이 찍는데요. 사실은 그 그러니까 시스템이든 뭐 서비스든 생존을 원칙으로 두면 안전이 사실 최우선 원칙으로 올라가야 되고, 그에 따라서 아키텍처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를 설정하면서 세 가지 정도 세부적인 부분들을 좀 고민을 했는데요. 하나는 사이버 안보와 보안 기술의 글로벌 메가 트렌드하고 혁신의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한번 좀 예측해보고 의견을 좀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사이버 보안 기술의 혁신과 연구 개발에 있어서 좀 전에 말씀 주신 원칙처럼 주안점을 어디에 우리가 이제 두어야 하는가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기술 혁신을 위해서 정부 정책으로서 뭔가 지원해주고
조성해야 될 우선적으로 조성해야 될 환경은 무엇인가 세 가지 정도로 고민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주제로 사이버 안전 차원의 국가의 역할과 대응에 있어서 글로벌 트렌드나 주요 변화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먼저 김정희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이버 안보 차원에서는 그 최근에 그 글로벌 트렌드로는 각 국가들이 이제 매년 그 안보 전략에 그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담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과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배경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게 된 여러 가지 이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사고 대응 위주의 접근 방법에서 즉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최소화되기 위해서 접근하기 위한 방법에서 이제 사전적인 요소와 더불어서 이제 기술적인 대응 조치뿐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외교, 국방까지 그 활동의 영역들을 그러니까 사이버 시큐리티의 활동의 영역들을 지금 넓혀가는 흐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예로 실제 공격자 그룹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격자 그룹이 확인되었다라고 하면 그런 공격자 그룹에 대해서 실제 연방 수사국이 지명수배를 내리고요. 그 지명수배가 된 그 대상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개인이든 기업이든 기업에 대해서 이제 국제공조를 통해서 경제적인 제재, 금융적인 제재까지 취하는 상황으로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활동들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는 국민 안전이라던가 안보 위협에 해당이 되는 그런 다양한 과거에는 없었던 그런 경제, 사회, 국방, 외교까지의 활동들을 아우러서 담는 것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6월에 이제 국가 안보 전략을 마련을 하면서 실제 사이버 안보와 관련해서 국가 차원에서 어떠한 접근 방법을 가지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선언적으로 포함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그 사이버 안보 체계를 마련을 하겠다라는 것이었고요. 그것은 이제 대통령실이 중심이 되고 사이버 안보 비서관실이 실무 지원을 하면서 실제 안보 차원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대통령실 중심의 그런 일원화된 체계를 가져가겠다라고 선언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이제 글로벌 안보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다양한 동맹국들과의 협업 과정을 통해서 공조 수사, 그다음에 공동 제재 활동들을 진행을 해 가겠다라는 부분들이 함께 선언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국제 사회에서의 그런 안보 공조 활동들, 그러니까 사이버 범죄라던가 그다음에 그 실제 전장에서의 그러한 규범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활동들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과 마지막으로 그 인재 양성. 어쨌든 우리 국가가 안보 차원에서 이런 사이버 위협들을 막아내려면 그 인재 양성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역량 강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화이트 해커 인재 양성 10만 인재 양성이 이제 국가의 주된 전략 과제로 지금 식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총 4가지가 우리 현재 우리 국가의 안보 전략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실제 국가 안보 전략에 이제 선언적인 내용이 들어갔지만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또다시 이제 그 사이버 안보 전략으로 발간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로 또한 그런 안보 차원의 활동들을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사이버 그 안보라는 그 단어는 그 사실 바꾸면 사이버 보안인데요. 사이버 보안 기술이 매우 잘 되어 있는 나라는 당연히 그 사이버 안보 기술 면에 있어도 그 방어력이 대단히 있다고 봅니다. 뭐 이스라엘을 얘기해서 그런데 많이 그 이스라엘의 그 사이버 보안 기술은 상당히 높다고 제가 미국에서 교수 생활할 때도 여러 번 실질적으로 좀 경험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희 한국에서 그 카이스트 학생들하고 할 때 그 많은 그 기술력 측면에서 보면 제가 생각해도 저희도 그들 못지않게 굉장히 창의력이 있고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이버 안보로 이어지기 위해서 이런 좋은 그 보안 기술들이
이렇게 쉽게 빨리빨리 요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들이 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두세 명이 모이고 거기에 이제 지도 교수가 끼고, 그게 뭐 군대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군대의 그런 형태가 여러 가지 좋은 그런 그 보안 기술 요소 기술들을 어, 작은 그 투자로 인해서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많은 그 이렇게 분산된 그 지원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제 같은 거를 이제 교수로서 많이 참여도 해보고, 제가 대형 과제도 이렇게 이끌어보고 다 해볼 때 느낀 점이, 아까 우리 윤득식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어떤 기술 하나하나를 이렇게 버티컬리 막 키울 때는 그런 기술 하나에 이렇게 큰 과제가 있고 하는 거는 도움이 빨리 됩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항상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기술들은 여기저기 씨가 뿌려져 가지고 잘하고 있어야지 어느 정도 좀 잘한 다음에 거길 또 집중해서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씨가 여러 군데서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가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사이버 그 국방 기술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창의적인 방안으로 어떠한 교수들이 원하면 매우 작은 규모는 항상 지원을 받고 학생 몇 명이서 몇 년 동안은 큰 걱정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제 형태라든지, 아니면은 작은 그 창업 기업의 어느 일정 수준 사이버 보안 기술에 대해서는 뭐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고민해 보면서 한 2, 3년은 뭔가 이런 기술을 넣어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좀 항상 씨를 널리 뿌리는 그런 형태의 그 국방 안보 차원에서 인력 양성, 어떤 그 기술에 대한 지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사실 사이버 안보 측면에서의 국가의 역할을 가장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미국을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작년과 올해 이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 사이버 안보 행정명령을 내렸죠. 그리고 그 올해는 AI 관련된 그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작년 그 사이버 안보 관련된 행정명령은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공급망 보안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공급망에 관련해서 사실은 그 민간과 그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서로 분리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민간에서 뭔가 공격이 피해가 발생을 하면 그 자체에 거기서 만든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국가기관 망에 이제 소프트웨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이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연결해서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지금은 그 주요 국가기관망들을 국정원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보안에 대해서 이제 이슈 해결을 하고, 그다음 민간은 이제 키사에서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되기가 이제 힘든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점점 더 민간의 그 공급망 쪽을 그 모니터링과 여러 가지 그 보안 이슈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이제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민간 협력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S범인데요. 이것도 뭐 사실은 공급망의 일환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소프트웨어 제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서 이 소프트웨어가 뭐 예를 들면 어떤 오픈 소스에서 가져왔느냐, 아니면 어떤 소스를 통해서 이게 또 그 확장된 기능이냐,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고 이력을 추적할 수 있어야만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아직 갈 길이 멀고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크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응이 앞으로 훨씬 더 정책적으로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테스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그냥 기능이 만족하면 됐지만, 이제는 그 기능이 문제가 아니고 그 기능 이면에 숨어 있는 어떠한 그 예외 상황들에 대한 제대로 된 테스트나 처리가 명확하게 그 테스트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그 컨센서스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도 테스트와 그 더불어서 시큐어 코딩이나 이런 쪽에 훨씬 더 많은 정책적인 그 강조가 일어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AI 그 행정명령과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시사하냐면 사실은 AI는 클라우드가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클라우드가 필요하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클라우드는 또 이 국내에서만 그 운영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하게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해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유출이나 아니면 그 어떤 보안 침해 이런 것들이 국가 보안에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내에 있는 데이터, 뭐 미국에 있는 그 AI 기업들이 미국에 있는 데이터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그 보안과 관련된 것들을 처리하려다 보니까 우리와 우방국들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열려 있을 수 있겠지만 적대국이나 이런 데에서 가져가는 데이터 또는 적대국으로부터 가져오는 데이터에 대한 서로 큰 어떤 안보 이슈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각 국가들 특히나 미국이 이제 가장 선도에 나서서 정보 유출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안들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아마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 따라가게 될 건데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은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그 장기적으로 또는 또 포괄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우방국들끼리의 어떤 정보 공유, 정보 교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 확보, 그다음에 기술 확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마련을 해야 되는 이제 시기이다. 물론 옛날부터 그런 고민을 해왔긴 했지만 그 이슈는 훨씬 더 커질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말씀 주신 게 쭉 하나의 뭐 흐름처럼 좀 들려지는데요. 이 처음에 이 김정희 실장님이 말씀 주셨을 때는 이 국제 정세의 안보 이슈에 따라서 동맹국 간의 연대 구조가 이제 체계화되어져 있고 현재 정부의 정책 흐름도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걸 설명해 주셨고 또 강병훈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이게 사이버 안보에 대한 정책이나 어떤 담론보다는 실질적인 기술 역량이 백업이 되어야 바로 안보 역량으로 직결된다라는 포인트를 좀 잘 짚어 주셨고요. 특히 연구 어떤 그런 역량에 있어서 효율적인 연구 개발 환경이 먼저 우선이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연구하고 실질적인 내용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그게 결국 인재 양성에 아주 빠른 전략으로 좀 들려집니다. 그리고 윤두식 대표님께서는 그 과거에 저희가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이 굉장히 일상화되고 아직 풀리지 않은 분쟁이긴 한데 거기에 시작점이 결국에는 이제 안보 문제였다. 그래서 저희 기억에는 그때 서버 안에 있는 칩셋에 그 스파이 코드가 들어있다라는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이제 촉발됐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결국 모든 제품, 그러니까 프로덕트 라인이나 서비스 라인, 뭐 시스템 라인에 그 하나하나 공정별로 저희가 보안에 대한 안보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는 체크되어야 하고 그렇게 제품이나 서비스 시스템이 완성이 되어야 경쟁력이나 또 해외 수출, 또 산업적 가치 이런 것들이 발현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 다음 그 주제로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 사이버 보안 기술의 혁신이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우선순위들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이제 보편적인 말씀은 다 좀 주셨고 이제는 그러면 보안 기술 변화 또 우리가 변화 발전 혁신에 있어서 기술적, 경제적 우선순위를 무엇에 둘 것인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요. 먼저 윤두식 대표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전에는 사실 사이버 보안이 우리 회사 또는 우리 기관의 정보를 지키는 데를 주로 이제 위주로 했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경계 보안하고도 사실은 비슷한 측면인데 사실 조직은 굉장히 큰 범위에서 이제 지켜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앞으로는 모든 그 기능들이 인베디드 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B2C 쪽의 제품들로 굉장히 많이 옮겨가면서 거기서 보안 이슈를 일으킵니다. 특히나 아까 그 김정희 실장님께서도 발표하셨듯이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와 관련된 해킹이 굉장히 랜섬웨어하고 묶이면서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건 그 한 2019년, 20년 이때 이제 그 비트코인 뭐 굉장히 이제 화랑일 때 그때 하고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훨씬 더 그 이 해커 기업 조직들이 기업화되고 체계화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북한은 특히나 이제 외화벌이를 이런 그 가상화폐를 해킹함으로써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많이 밝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회사 내부의 시스템만 안전하게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기관, 그 다음에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노트북, 핸드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킹이 일어나서 가상자산을 해킹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이제는 큰 의미의 경계를 보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디바이스 하나하나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엔드 포인트 디바이스까지 안전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그 시장의 그 시장 규모 자체도 커져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지금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저는 이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내용으로 일단 데이터 확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보안 기술이 발전을 하고 그것들이 이제 효용성을 가지고 경쟁력을 가지려면 결국 학습하는 데이터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수집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각종 센서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러한 데이터 확보에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하지만 또 하나의 기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위협 정보들을 분석을 해보거나 저희가 이제 국제 협력을 통해서 이제 서트라고 합니다. 이런 대응 조직 간의 이런 정보들을 비교를 하다 보면 그러한 위협 정보들의 지역성이 나타납니다. 실제 모든 데이터가 많다라고 좋은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을 공격하는 그룹들이 이제 식별이 되어지고 그 그룹들이 활용하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역화되어서 이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결국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발표 내용 중에 그 말씀을 조금 드리기는 했는데, 결국 이 사이버 보안 기술은 어떤 안보 차원에서는 방위 기술로 성장시켜야 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데이터 확보 측면에서 실제 우리가 정보화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센서들과 그런 디바이스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퍼져 있고, 실제 그러한 디바이스와 센서들을 통해서 수집되는 정보들을 산업계가 함께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접근 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고요. 실제 이러한 데이터 확보가 기술 혁신의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또한 실제 그러한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사와야 되는 것들이 현재 지금 보안 기업들의 이제 실제 위치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확보 전략 부분이 좀 강조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 보안 기술 혁신을 계속해서 끌어낼 수 있는 어떤 그 경제적인 기술 시장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를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시장에 어떠한 기술 기업을 다 맡기면 물건이 팔리는 기업이 이제 잘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인프라스트럭처 관련된 도로, 항만 이런 거는 누가 도로를 민간으로 딱 지었을 때 뭐 10년 내에 이제 아마 회사가 make it even 뭐 수익을 못 낼 겁니다. 시큐리티는 여러 번 이런 그 데이터 공유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각 기업들끼리 서로 API를 열어서 서비스를 서로 이렇게 열어주자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그 인프라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그 기업을 쳐다봤을 때, 기업이나 어떤 기술의 어떤 상용화 측면에서 쳐다봤을 때, 이 기술의 상용화가 사람들이 핫하고 좋아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클릭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모델은 사실은 시큐리티는 공기와 같은 거예요. 물하고 인프라입니다. 내가 자고 있을 때 누군가가 지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없으면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게 바로 기반 시설의 정의예요. 인프라스트럭처가 바로 시큐리티예요. 시큐리티가 뚫리면 엊그제 뭐 행정망 뭐도 안 되고 뭐 안 되는 뭐 일 생기면 엄청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 고통을 사람들에게, 개별 소비자에게 그 돈을 내게 하는 거는 매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의 가장 간단한 예시 중에 하나가,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보며 들은 생각인데, 도로 제가 여기 올 때나 할 때 저희들이 통행료 아주 기쁘게 내요. 이렇게 잘 된 도로가 대단하거든요. 대한민국 도로 연결되어 있는 건. 정부가 선투자를 당연히 잘 하셨죠. 그러나 그 위에 운영되거나 더 좋은 빠른 길을 누가 돈 내서 다리를 내고 하면은 거기에 일부 좀 돈을 몇 년씩 내면서 하게 되는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는 개개인의 어떠한 시장에서의 어떠한 혁신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그 인센티브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좀 뭔가 정부가 좀 주도는 하되, 그게 마중물이 돼서 주도는 하되,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측면에서 이 보안 시장을 좀 봐주셔서, 그렇게 되면은 협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어떠한 보험 시장처럼 이렇게 보험을 이렇게 들어주는 형태니까, 거기에 일정 그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어떤 그 특정 업무에서 사용되는 이런 작은 이 임베디드 장비는요, 거기에 들어가는 그 운영체제 OS도 몇 년 전 걸 씁니다. 매우 쉽게 말해서 그냥 기초적인 해킹 실력이면 다 뚫을 수가 있는 그런 임베디드 장비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의료기기라 해서 돈을 많이 낸 비싼 기기는 뭐 조금 더 이렇게 최신의 윈도우스 뭐 11 뭐 VPN도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렇지 않은 장비들이 훨씬 더 많이 활용될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 의료기기다. 그럼 의료기기 장비는 최소한 이러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야 된다라는 뭐 이런 그런 어떤 형태로 일종의 자기는 다달이 조금 내지만 그게 그룹으로 모이면 큰 그 돈이 될 거고, 그런 자원으로 그 자원을 가지고 향해서 열심히 뛰는 그 기술력들이 모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기술들이 다시 선순환돼서 나올 거고, 그래야지 그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는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 혁신을 계속해서 끌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좀 전에 소주제 말씀 주신 거랑 약간 이제 반대로 조금 내용들이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 저희가 보통 기술을 보면 이제 선택 기술도 있고 필수 기술도 있는데, 저희가 생존 기술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반드시 필요한 생존 기술. 그래서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이 지속적인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기술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그 안보 보안 기술들이 그러한 속성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라는 측면하고요. 저희가 보통 보면 이제 투자도 뭐 정부 투자도 그렇고 지출 구조도 그런데 이게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예. 근데 약간 의무 쪽으로 말씀을 주셨고, 기존에 저희가 보안 기술들이 뭐 경제적 산업적인 분야로 바라봤다면 이제는 국가적 차원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사회 간접 자본 성격의 SOC 형태의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좀 강조해 주신 걸로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김정희 실장님께서는 데이터 확보를 강조해 주셨는데, 사실은 뭐 일반 분들이 듣기에는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나, 보통 디바이스 안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왕래하는 모든 데이터들을 확보하거나 식별해야 이게 보안의 어떤 포인트들이 다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데이터 접근과 확보가 최우선이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고, 제가 알기로는 미국도 굉장히 뭐 자유나 이런 자율에 대해서 강조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국방이 최우선 정부의 정책 1순위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메일이나 기업의 데이터는 모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다 갖고 있고 기업들이나 국민들이 모두 따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시사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윤두식 대표님께서는 뭐 경제적 측면 부분에서 강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과거에는 저희가 정말 대표적으로 방화벽, 그러니까 경계선을 중심으로 뚫리느냐 침입하느냐 이 관점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거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주셨고 디바이스 각각의 어떤 보안 체계를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이제 가격 또 제품의 어떤 가치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잠깐 나온 것 같은데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특성상 이 품질에 따라 가격이 설정되는 구조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는 품질이 안전성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그러니까 품질이 높다라는 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고 안전하고 신뢰한 제품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마지막 그 세부 주제로 좀 더 이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정부 연구개발 투자 등에 있어서 저희가 새롭게 추진해야 될 어떤 우선적 정책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현재 기업이나 또 연구 현장에서 좀 필요한 또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강병훈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정부 R&D 투자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예전에는 달바나 뭐 미국 그 NSF나 이런 데서 요새 뭐 하지라고 이렇게 한번 찾아봤는데 요즘은 제가 이제 한국 교수로 이제 한 10년 됐는데 미국 교수 생활 10년 하다가 요즘은 한국 그 RFP를 찾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매우 빠르게 트렌드는 저희들이 다 커버해요. 매우 훌륭합니다. 그래서 뭐 퀀텀도 언급하시고 아주 요소 기술들 JTNA니 뭐 S밤도 매우 저희가 얼리 어답터에 가깝고요. 저는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중요한 기술 뭐 제가 또 하나 더 뭐 추가해드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저는 이제 시끄럽게 떠들지 않은 키워드를 미리 한두 개 정도는 좀 가지고서 그거를 조용히 원래 그 대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제가 소프트웨어 컴퍼니에서도 좀 일을 해봤는데 골든 제품이 있고 다음 제품이 동시에 계속 개발돼요. 그래가지고 골드는 바로 사람들이 쓸 거예요. 그것만 개발하다가 새로운 피처는 똑같은 동시에 개발을 해야지 이 골드 나오고 왜 1.1 나온 다음에 또 몇 달 있다가 1년 있다가 막 2.0 나오고 3.0 나오고 계속 돈 주고 써야 되잖아요. 1년 사이에 그 많은 피처가 다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4, 5년 전부터 개발을 하거든요. 저희도 R&D를 그런 형태로 좀 미리 키워드가 될 만한 거다 싶으면 그냥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콩나물에 물 주면은 자라듯이 일단 폭넓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폭넓게. 너무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은 많은 돈을 들일 때 쓰는 말이고 이 경우에는 선택과 집중보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콩나물에 물 붓듯이 물이 흘러가도 좀 투자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는 많은 규모는 못 하겠죠. 그렇지만은 그게 살아 있게 됩니다. 살아 있게 되면 기술적으로 그게 이제 이어지고 뭐 그런 예시 중에 하나로 제가 아까 이 실행 공간을 좀 다르게 보고 있는 컴피던셜 컴퓨팅이 벌써 2, 3년 되고 있거든요. 컴퓨터셜 컴퓨팅이 아마 여러분 귀에 많이 들릴 때는 암이 그 리얼음 시스템으로 그 하드웨어가 곧 발시가 됩니다. 삼성 같은 대기업들은 미리미리 다 잘 준비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99.9%의 남은 다른 기업들은 특히 다 그걸 많이 가져다 활용하면 좋은 기업들은 제가 말한 아까 골드 제품이 나올 때 미리 다음 제품을 준비하는 측면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그 환경이 조성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실내 실행 환경이나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기반으로 뭐 연결 공간 안전하게 확보나 이거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도 JTNA든 뭐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실증 사업도 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은 더욱더 거기에 아주 핵심 요소 기술들을 여러 다양한 그 기술들 측면을 좀 잘 이게 어느 정도 잘하는지 효과가 있는지를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뿌리는 형태로 좀 되었으면 좋겠다. 예, 저는 그 정도로 고민해봤습니다. 예. 예. 지금 정부 R&D 투자는 지금까지 굉장히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강화를 했으면 하는 부분들은 지금 제로 트러스트 지금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게 아직은 시범 사업에 지금 그치고 있고 이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확대가 되려면 한두 개의 그 시범 사업만 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닐 거고요. 이거는 보통 기관들의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 노하우를 쌓느냐, 실제적으로 적용해보고 이게 그 관리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맞는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테스트해보는 실증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 훨씬 더 가야 될 길이 먼 곳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한 투자는 훨씬 많이 돼야 된다고 보고 지금 아직 그 부족한 부분은 AI 관련된 보안입니다. 특히나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에 대한 그 보안 이슈는 이제 막 나온 그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그 정부에서도 조금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기술 개발 정책 측면에서 특히 이제 미국에는 그 라지 랭귀지 모델 시큐리티 오퍼레이션스를 하는 기업들이 한 뭐 그냥 지금 나온 것만 해도 한 4, 50여 개의 스타트업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그 펀딩을 그래도 굉장히 많이 받은 기업들 보면 한 600억, 700억 이렇게 받은 기업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설립한 지 1, 2년밖에 안 됐는데 그건 뭐냐면 실제로 이 시장이 앞으로 엄청나게 큰 시장이 될 거라는 것들을 이미 국가에서도 알고 있고 시장에서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지금 큰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뭐 그 라지 랭귀지 모델 자체를 만드는 거가 쉽지는 않겠지만 거기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파생되는 보안 이슈들을 해결하는 기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 개발을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아마도 AI 쪽의 경쟁력에서 큰 저희가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지금 대표님께서 그 AI의 LLM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것을 포괄하고 실제 AI라는 것은 이제 미래에 저희가 사용하는 모든 시스템에 적용이 될 기반 기술이기 때문에 AI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의 위협들이 있습니다. 알고리즘 편향성이라든지 인풋 데이터가 오염이 됐을 때 실제로 잘못된 결과를 유추하는 것들이라든지 즉 그 AI의 신뢰성과 관련된 전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런 정보 R&D 부분에 조금 더 이렇게 투자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이제 첨언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실제적으로 내년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R&D 예산은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보다 저희가 이제 증액이 되어서 실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다행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 중에 이제 중요도가 좀 이제 높아진 부분이 글로벌하게 이제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그런 이제 방식이 이제 제한된 것들이 있는데요. 실제 자연과학이라던가 생명과학 쪽에서는 그런 연구에 경험들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ICT나 저희 이제 사이버 보안 분야는 그런 글로벌 공동 연구와 관련된 경험치가 일단 적고 특히나 이제 내용상 이제 어떻게 보면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다라고 이제 결부되는 순간 서로 같이 공유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공동 연구에 관련된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좀 이 ICT나 사이버 보안 부분에는 좀 저희가 좀 알아서 선제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하나와 특히나 저희가 이제 그 글로벌 공동 연구와 관련해서
관련해서 민간이나 학계 쪽을 이제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버 보안이라는 게 대부분의 국가가 정부 기관들이 연관된 경우들이 많다 보니 그런 아이템들이 서로 같이 공유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서 그러면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을 이제 포함시켜서 과제를 진행하고자 했을 때 그런 관심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내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글로벌 공동 연구와 관련된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좀 저희가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기회들을 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 중에 좀 기억이 남는 게 이게 뭐 특정 R&D 기술을 막 부각시켜서 이 기술에 뭐 빨리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R&D 환경을 제대로 안정적으로 조성하는 게 먼저다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뭐 성과나 뭐 효율을 논의할 때 특정 사업 단위가 아니라 시스템에서 지속 유지될 수 있는 성능이 나오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우수하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시스템 특성상 저희가 보통 프로토콜 모든 시스템이 쓰는 프로토콜의 시큐리티 레이어를 베이스로 깔고 모두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가 R&D 투자 시스템이나 뭐 R&D의 어떤 성과 활용 시스템 자체에 시큐리티 레이어를 깔듯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환경 조성과 지원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문제이다. 이 점을 좀 강조해 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윤두식 대표님께서 좀 강조해 주신 그 AI 부분들 저희가 이제 최근에 뭐 작년부터 올해 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 사회 뭐 산업적으로 활용도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위험성이 커지는 건 이제 디바이스 안으로 내재화되는 단계에 이제 도달했다라는 거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재화된다라는 건 사실은 위험한 거잖아요.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안 된다라고 좀 이해가 되고 AI의 특성상 설명할 수 없고 추적할 수 없고 이런 본질적인 문제들이 현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든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식을 미리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이해가 되고요. 김정인 실장님께서도 AI 부분을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AI에 대한 그 사이버 보안 체계에 있어서 그 국제 공동 연구 체계 또 현재 저희가 좀 열악한 환경 또 미리 이제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 못한 것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지속 가능한 환경을 좀 만들고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좀 이해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안보 보안은 뭐 교수님이나 대표님께서 강조해 주신 것처럼 계속 같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제 공동 협력의 어떤 인프라 체계를 갖추는 게 우선적이다라고 좀 강조해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사전에 그 온라인 질문들을 쭉 오늘 토론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 있었으면 여쭤보려고요. 그 그러니까 사이버 안보를 고민하면 항상 이렇게 먼저 맞고 시작하니까 좀 막막한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 발제 중에서 사전 억제, 디터런스를 강조해 주셔서 좀 제가 이 부분을 우리 좀 더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전에 탐지하고, 사전에 그룹들을 식별하고, 그래서 지금 사전에 대응하자는 게 참 저는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어떤 정부 R&D 투자도 좀 강조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에 이제 공격을 식별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저희가 이제 범죄자마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범죄 수법의 특징이 있듯이 사이버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공격 그룹에 따라서 실제 흔적을 남기는 데이터들을 많이 수집을 해서 학습을 하다 보면 어떤 징후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거는 A 그룹의 식별된 공격 특징이다라는 것들을 사전에 인식이 가능한
상황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것들은 AI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집된 그런 공격 정보들을 분석함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기술들이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거는 제가 아까 데이터를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확보되면 확보될수록 실제 그런 사전 식별 능력이라던가 공격 경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좀 설명이 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 그룹 특징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네. 결국 이제 기술보다는 사람도 중요한데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식별 그리고 추적 이런 것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공조가 되고 있나요? 예, 일부 공조가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례 중에서 그 발표 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연방수사국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범죄자 집단을 특정하고 그 범죄자 집단의 가상자산 계좌에서 실제 일정 금액을 회수하는 그런 성과까지도 보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한 기술력 확보가 방어나 억제의 핵심이 될 수가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저도 하나 질문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사이버 안보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 우리나라 국가 전략 기술 중에 지금 12대 분야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고 지금 올해 연말에 아마 그 중점 기술에 대한 로드맵도 나올 거고 그래서 정부 차원의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오늘도 이제 그런 얘기가 별로 없어서 이게 사실은 인력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대학에서 뭐 정보 보안이나 뭐 전산학 이런 쪽에 이제 전공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군에서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뭐 고대 사이버 국방학과인가 만들어서 뭐 하는 게 있는데 이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돼서 특화돼서 뭐 대학이나 이런 데서 인력 양성하는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게 잘 안 보여가지고 그리고 별도의 어떤 특화된 이 사이버 시큐리티에 특화된 인력 양성 이런 필요성이나 향후 정책이나 이게 어떤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지 그런 거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된 특별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거의 15년 전에 Scholarship for Service라고 SFS라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 시티즌이고 4년 동안 그 학비를 대주고 대학원 또 2년을 대주고 대신 그 받은 기간만큼 뭐 연방 정부에서 일을 해야 된다. 연방 정부의 인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근데 이제 보통 다른 그 산업 분야는 인력이 부족하면 해외에서 이제 데려와도 되는데 이 분야는 그래도 자기네 시티즌을 쓰겠다. 그래서 US 시리즌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 발족이 됐고 2000년 정도에 발족이 시작을 해서 저희 나라는 2010년 정도부터 그 우리나라도 이제 사이버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 해서 2010년 전쯤 그보다 좀 많이 전에 이제 사이버 그 고대에서 국방대학 시작을 먼저 했고요. 카이스트는 정보보대학원이 2011년, 12년에 이제 그 설립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많은 여러 대학들이 지금도 그 사이버 특화된 학과를 운영하고 또 사이버 그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정도 저는 그것 때문에 이제 한국에 또 오게 된 기회가 돼서 같이 이렇게 한국 학생들하고도 연구를 하는 기회를 얻었는데요. 그 10년 정도 지금 지난 시점에서 보면은 제가 보면은 그 인력 자체의 석사급 인력, 학사급 인력은 많이 확보가 돼 있는데 박사급 인력을 계속해서 배출하던 곳은 카이스트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대학도 있지만은 숫자 면이나 그리고 이제 글로벌 측면, 공동 연구 측면도 많이 얘기하셨는데 저희 사이버 쪽은 이 어떠한 그 안보라는 키워드가 떨어지면은 뭐 같은 걸 공유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저희가 어떤 기가 막힌 취약점을 하나 찾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전 세계에 빨리 발표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뭐 우리만의 어떠한 무기화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다 트렌드가 있어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이 안보라는 단어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화 측면은 좀 적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속했던 카이스트 경우에는 저를 포함해서 국제공동연구를 매우 활발하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내년에도 뭐 충분히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인력량 측면에서 제가 왜 이 글로벌이나 이거를 같이 말씀드리냐면, 저도 이렇게 외국 학생을 지금 카이스트에 봤는데 이 고민이 많이 돼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기술이 패턴트가 되는 기술까지는 패턴트예요. 페이턴트예요. 페이턴트는 공개입니다. 공개. 내가 발명했다. 공개예요. 그 공개되는 기술까지는 적극 협력을 해가지고 공개를 시키고 소유권을 갖고 우리가 거기에 라이선싱 권한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는 이걸 가지고 진짜 피부에 와닿게 쓸 사람들은 누가 가져다 쓰는지 알릴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가져다 쓸 줄 아는 사람은 기술을 개발했던 사람이 노하우가 있으니까 좀 빨리 해주겠죠. 그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면 될 건지를 생각하면 되지, 기술 자체가 그냥 같이 개발된 머리가 아프다 막 이러면은 연구하기도 매우 힘들고요. 발표하기도 힘들어요. 저는 교수로서 뭐든지 오픈 리서치를 합니다. 제가 했던 거는 다 패턴트를 내고요. 저도 해외 지원을 받아도 당연히 패턴트를 내고 그거를 오픈 리서치를 했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떤 기밀 사항이 아니어서 수출 전략, 수출 통제, 안보 통제 이런 통제 규명에 제일 1번에서 그냥 빠집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보안도 기술이에요. 시스템 기술이에요. 이게 어떠한 인텔이 아닙니다. 인텔은 함부로 공유해서는 안 돼요. 그 인텔은 공유되는 순간 가치는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거는 나만 알고 있는 어떤 특정한 비밀이니까 그 자체가. 근데 기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은 그거 자체를 어떻게 그거를 고도화해서 아주 신뢰 가능하고 성능 고성능으로 뭐라 그럴까요? 안전하고 좋은 품질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게 핵심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저는 박사급 고급 인력에는 좀 더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사급 고급 인력, 그 이후 포스닥 레벨의 고급 인력이 계속해서 쌓여야 돼요. 정보보호 분야는 포스닥을 많이 안 합니다. 이유는 바로바로 갈 시장이 넓어 있어요. 아직도 많이 이렇게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연과학, 순수과학 분야는 포스닥이 교수 되기 전에 굉장히 긴 기간이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정보보호 쪽도 아마 이렇게 포스닥 기간을 통해서 아마 그게 굉장히 요소 기술들을 고도화하는, 그리고 포스닥 과정 대신에 어떤 박사 과정은 어떤 이스라엘 모델을 따라서 창업의 길을 걸어가지고 그 창업화를 통해서 어떤 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뭐 이런 측면으로 가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이제는 밑단을 좀 많이 확보해 주셨으니까 이제 윗단을 조금 더 포커스를 해주는 인력 양성 쪽으로 고민을 해주시면, 네,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아, 전- 그리고 과기정통부에서 사실 지금 2028년까지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 양성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올해가 1년 차인가? 2년 차인가요? 네, 1년 차. 예, 그래서 지금 키사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 제가 정보보호 산업협회에 있는 소속인데, 정보보호 산업협회에서도 뭐 AI, 그다음에 블록체인, 그리고 뭐 S 개발자, 시큐리티 탑 레벨의 시큐리티 개발자들을 지금 양성하는 양성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거든요. 이게 2028년까지 10만 인재들이 양성이 돼서 이 사회 곳곳에 기업으로 들어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